예.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변화 전망인데, 이거 뭐 다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간단히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일본을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을 얘기할 때, 가깝지만 왠지 좀 껄끄럽고 멀게 느껴지는 그런 나라를 얘기할 때 일본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가깝고 그렇지만 더 먼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이제 좀 전공 깊이 들어가면은 북한을 나라라고 해야 되느냐, 북한을 국가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왜냐하면 북한을 우리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가 아니다. 뭐예요? 집단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괴뢰 집단이다. 괴뢰 집단. 그렇게 해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가깝지만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한반도가 어떤 상태냐면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한반도는. 전쟁이 안 끝나서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근데 잠시 쉬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야? 1953년부터 계산을 하면 72년이 흘렀어요. 잠시 쉬자고 그랬는데 72년 동안 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뭡니까? 72년 동안 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휴전 상태가 고착화됐다. 뭐 이 상태로 그냥 남북한이 따로따로 된 그런 나라로 고착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시 또 언젠가는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대전에서 무슨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전쟁 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평화로운 분단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전쟁을 한다면, 물론 우리가 미국과도 전쟁할 수 있고 일본과도 전쟁할 수 있고 중국과도 또는 러시아와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다시 휴전이 깨지고 이제 휴전하지 말자. 더 이상 휴전 끝, 전쟁 시작,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잘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자세히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북한은 그러면은 어떤 체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언론 보도나 뭐 그런 자료를 통해서 뭐 신정체제다, 독재체제다, 또는 뭐 사회주의 체제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떤 체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든 분야의 어떤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체제라고 그러는데, 좀 복잡해요. 시스템을 정치학에서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이 곧 붕괴된다. 북한이 곧 망한다. 그런 얘기 가끔 들으셨죠?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소관심증들은
그건 뭐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북한이 곧 망한다, 붕괴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런가? 북한은 정말 불안정한가? 안정한가? 불안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런 북한을 또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학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MZ세대나 잘파 세대는 말고, 우리 세대들은 북한은 동족이라고 쭉 배워왔어요. 같은 민족이다. 예? 5,000년 역사를 같이 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이라고 하는 종족은 따로 있고 남한이라고 하는 종족은 따로 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남한을 완전히 양키 문화, 미제국주의 양키 문화에 젖어가지고 도저히 우리 민족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북한은 또 뭐예요? 좀 이상한 나라다, 저거.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집단이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저런 게 없었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 아니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협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없어서 빨리 타도시켜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 저가 빨리 망하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반대는 뭐예요? 무슨 소리냐. 물론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 아닌가. 혈연이 같고, 물론 약간 언어 이질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말이 다 통한단 말이지. 통역이 필요 없이. 같은 민족 아니냐. 타도하면 안 된다. 협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의견이 나눠져요. 그러면 저런 국가가 통일해서 살 건가?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 국가로 그냥 살 건가? 두 개 국가로 살되 적대적인 두 개 국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하는, 서로 왕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서로 경제 교류도 하는 그런 두 개 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 의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보통은 아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민족으로 봤다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해 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민족 관계로 봤어요. 민족 관계. 같은 민족 관계다. 잠시 지금 분단되어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야 될 같은 민족 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반대로 뭐예요? 아니야. 이제 별개 국가야. 이제 국가 관계로 봐야 된다. 국가 이익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북한과 이 교류 협력에서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만약 이익이 안 되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남마처럼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또는 남북관계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우리 대학생들은 뭘 할 건가? 그런 얘기를 좀 할게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북한은 제가 보는 게, 이건 이제 제 견해입니다. 어떤 체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 저는 주체 종교 체제다. 쉽게 얘기하면 신정 체제다. 신정 체제라는 것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가 직접 정치를 담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계에서 대표적인 신정 체제는 어느 국가예요? 어느 나라예요? 저기 중동에? 예. 사우디도 그렇고, 물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예. 거기는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많아요. 예. 대통령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야. 최종 결정은 종교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북한은 사실은 종교 국가는 아닙니다. 북한의 종교는 뭐예요? 뭐 기독교예요, 이슬람교예요, 불교예요, 뭐 유교예요, 뭐예요? 없어요. 왜?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에서는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 아편. 아편은 뭐예요? 아편, 여기서 뭐 아편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학생들은. 아편을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아이빌리그에 입학한 고등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3학년생이 저보다 마리화나 좀 해보래. 아우 큰일 난다. 나는 마리화나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돈대. 머리가 좋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창조성이 막 뛰어나고 막 꽃이더라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종교는 없어요, 북한은. 근데 종교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 뭡니까? 신이 있고 신의 계시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정해지는 거죠. 신의 계시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종교인이 아니죠. 자,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하나님이 뜻이다.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 못 따라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죠? 이게 종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계 종교는 없지만 주체 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주는 김일성이고 김일성은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김일성이 평소에 살았을 때 얘기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뭐 김일성 선집도 있고 김일성 말씀집도 있고 김일성이 얘기한 어마무시한 방대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써진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책벌을 받아요. 그게 종교와 유사하죠.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유사 종교. 종교와 유사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주체 종교 체제다. 근데 이 주체 종교 체제의 특징이 또 뭐냐면 세습이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세습. 그래서 지금은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오죠. 김정은 요즘.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딸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딸 김주애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 사람이 2013년생이야. 그럼 올해로 몇 살이에요? 올해로 만 12살이야. 근데 계속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다녀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뭐 군사 행사까지 심지어는 외교 행사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지난 9월 3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천안문 광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 유명한 행사인 전승절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참부이 남자잖아. 그래서 북한은 이제 주체 종교라고 그랬는데 이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가부장제. 다시 말하자면 남자 그것도 장자. 기본적으로 장자에게 상속되는 그런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물론 김정은이가 장남은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셋째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셋째인데 말하자면 사실상 왕이 됐어요. 뭐 어떻든 근데 여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되느냐 이 논쟁이 지금 학계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그런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부장제적인 문화에서는 여성은 절대로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렇게까지 비록 어리지만 모든 행사에 다 동행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후계자가 아니냐. 지금 후계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사실상 후계자로 봐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 생각은 뭡니까? I don't know. 아직은 모릅니다. 예. 이 학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망하고 예측합니다. 보시죠. 예? 그렇죠? 대부분이 틀립니다. 전망은. 사실 이제 과거의 어떤 텍스트, 과거의 어떤 행동, 또는 과거에 해왔던 관행,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거든요, 대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건데, 인간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어떤 학생이 꼭 8시면 집에서 나와요. 정확히. 그리고 와서 뭐 이를테면 지하철 1호선을 타. 그럼 내일 또 8시에 나오겠죠? 근데 안 나와. 안 나왔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배탈이 났다든가, 늦잠을 잤다든가, 이를테면 갑자기 그냥 왠지 그냥 가기 싫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와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이렇게 안 돼. 이건 절대야.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주의하십시오. 에? 절대로 뭐뭐 된다.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 절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있어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어서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건 뭐 절대로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으로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 여성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은 주체 종교 체제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지도자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과연 안정인가 불안정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곧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그럭저럭 계속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 근데 대체로 정권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정권이 불안정하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또 가장 최근에도 대통령이 이제 어떻든 탄핵이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탄핵을 일으키는데 수많은 촛불과 등불들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대의한 사상이 있어요. 대의한 사상. 그러니까 자, 대통령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 탄핵시킬 수 없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쭉 사실은 과거에는 왕정 시대에는 그런 게 쭉 관행으로 통했어요. 감히 황제에게, 감히 왕에게 별 볼 일 없는 민중이 거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고 해? 그거 안 되겠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군대가 총칼을 들고 총이 없을 때는 칼, 뭐 각종 창, 각종 무기로 그 민중을 압살을 했습니다. 통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18세기가 들어서면서 아니야, 왕이든 황제든 절대자든 민중의 손에 의해서 처벌되고 쫓겨날 수 있어. 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권력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민중들이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내가 가진 개인의 권력인데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영맹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대표로 세워놓으면은 외적이 침입한다든가 또는 뭐 맹수가 온다든가 그러면 아주 그냥 영맹하기 때문에 다 물리쳐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좋아. 야, 너 똑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약간 침해를 받더라도 너에게 고난을 줄 테니까 네가 완력을 써서라도 외적을 물리쳐줘. 또는 이 도둑,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을 다 네가 척결해줘. 이렇게 고난을 위임한 거예요. 잠시 위임해 준 거야. 근데 그렇게 너 우리를 잘 지켜달라고 이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우리를 막 죽이네? 막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위임해 준 권력인데 네 마음대로 써 그걸. 너 내려와야 되겠어. 내려와. 우리가 위임해 준 권력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막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깨우쳐진 거야, 민중들이. 아, 대체 그렇네. 그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혁명이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이라. 1789년.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들이 계속 이제 온 거야. 뭐 모든 국가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깨어있는 민중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지도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민중을 괴롭히고 민중의 인권을 침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혁명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 러시아에서도 일어난 거고 중국에서도 일어난 거고 예.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그런 민중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도 잘못하면 민중에 의해서 끌어내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이 먼저 갖게 돼야 되겠죠. 그럼 혼자만 있으면 혼자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야. 그래서 세력화를 해야 돼. 어? 권력자도 잘못하면 민중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끌어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고 그런 걸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행동을 하는 거야. 나가서. 뭐 총칼을 들든 횃불을 들든 뭐 화염병을 던지든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해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북한에는 그런 대한 사상이 없어. 아직도 수령은 절대자인 거고 신적인 존재인 거고 그건 신이 내려준 권력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야. 물론 일부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100% 무슨 완벽한 그런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야. 왕도 잘못하면은 책벌을 받아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뭘 해야 한다고? 나가서 행동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나가서 모여서 할 수가 없어. 모이는 순간 바로 척결되고 모이려고 의도한 그 사람이 바로 신고가 돼. 그래서 사전에 체포가 돼.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고 안 모여지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공고한 체제입니다. 어떠한 역사상 어떠한 절대 권력보다도 로마, 그리스, 중세 이후의 절대주의 시대 어떤 시대보다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게 수령이란 말이야. 영어로는 그냥 그레이트 리더야. 수령은 그레이트 리더인데 단순히 그 번역을 위대한 지도자로 하면 맛이 안 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위대한 수령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위대한 수령이 아니야.
위대한 수령, 절대자. 이런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세뇌받고 했던 그러한 개념들이 장성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10%가 될지 또는 20%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무언가 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통제 조직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조직이 있습니다. 뭐 군대도 있고 당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실천되고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무슨 시위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있어도 보도 안 되겠지만, 예. 물론 가끔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가끔 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뭐 때문에? 자리 때문에. 자리 싸움 또는 그 자리를 얻는 데서 돈을 줍니다. 저기도 부패가 있어요. 부패가 심해요. 시장에 목 좋은 데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돈 좀 줘야 돼요. 이를테면 돈을 주지 않고 마음대로 누구 와서 장사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가라고 쫓아내요. 그러면 거기 항의해요. 뭐 이런 정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치적 시위가 없다는 거지. 수령 물러가라. 수령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뭐가 됐냐면 정치범이 되는 거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안 그러면 거의 인민재판을 통해서 직결 처분되는 이런 무서운 형벌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강제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통제, 물리적인 통제 이런 걸 통해서 강제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강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해도 강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뻐가면 군대를 막 투입하잖아. LA, 시카고, 워싱턴, 뭐 벌티모어 앞으로 뭐 모든 시위가 있는 그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강제입니다. 강제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권력도 강제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발적인 복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위대한 수령 잘한다. 스스로 감읍해서 감명을 받아서 스스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강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강제만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자발적인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발적인 복종은 뭐예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줬다든가 아니면 어마무시한 무기를 만들어서 안보를 튼튼히 했다든가 이런 이제 지도자의 실적이 있게 되면 야 잘한다 멋있다 약간의 문제는 좀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지 선언을 하고 프랑카드를 붙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을 뭐 대역적으로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막 지지하고 지지 발언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강제와 복종이, 그러니까 강제와 설득이 공존한데 그 비율이 문제겠죠. 독재 국가는 거의 80 내지 90%가 강제일 거고 민주국가에서는 뭐 이를테면 뭐 20 내지 30% 정도만 강제라든가 그렇게 비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체제나 강제와 설득은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한 100기 정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지금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어. 야, 우리는 핵국가, 핵보유국이다. 이제 어떤 국가도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는 핵으로 그걸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어.
하면 만세 불러요. 만세. 잘했다. 야, 이제 안보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살았냐면 미제국주의가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른다. 지금 휴전 상태인데 그 휴전을 깨고 언제 미제국주의 국가가 각종 무력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공포심에서 계속 삽니다. 그런 공포심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조장을 하죠 또. 언제 침략할지 몰라. 언제 쳐들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 개발을 해야 돼. 배는 고프지만 물론 경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경제에 쓸 돈을 모아서 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막 개발해야 돼. 심지어 핵 개발까지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을 개발했어. 성공을 했어. 그럼 어쩌죠? 이제 안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못한다. 왜? 우리도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남한에 있는 주한 미군들을 핵으로 공격하고. 이제 북한식 얘기입니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인 남조선을 그냥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저히 북한을 공격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지. 에? 그러면 야 우리 지도자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시간이 많이 큰일 났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국방력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동맹이죠. 동맹. 우리도 한미동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빌려서 안보를 지금 지키고 있다 봐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최초의 해외 파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최초로 해외 파병했죠? 베트남 전쟁 때. 연인원 약 30만 명 이상이 우리 군대들이 가서 베트남 전쟁에서 싸웠고 약 한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도 최초로 해외 파병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10,000명 넘었다, 뭐 15,000명이다, 심지어는 뭐 3만 명이 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육상 이 지상군이 갔어요. 지상군이. 또 각종 뭐 포라든가 미사일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러시아에게 그 대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28조 원 정도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어떤 뭐 학자는 또 뭐 1조 원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건 사실이고 특히 드론으로 싸우는 기술을 북한이 지금 습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군사적인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서 얻어낸 군사적 이득은 뭐냐면 드론 전쟁의 노하우를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는 드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9월 3일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시진핑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들 이 보도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시진핑이 보통 다른 그 정상들에게는 이렇게 악수합니다. 왔어? 고마워. 근데 김정은이가 딱 나타나는 순간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고맙다. 잘했어.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정도로 대우를 받았어. 김정은이가 중국에서. 그래서 이 삼각동맹이 이루어진 거야. 북한, 중국, 러시아. 물론 이게 이제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 김일성 시대부터 이 삼각동맹은 있었는데 중간에 막 약화가 돼요. 왜? 막 북한이 핵 개발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해요. 괜히 핵 개발해가지고 미국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만났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번에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삼국이 잘 협력하자.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붕괴 가능성 낮아요. 전쟁 가능성도 낮아요. 따라서
그러면 그런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북한 악마라고 본다면 악의 축이라고 보자. 악의 축. 2001년에 미국이 북한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악의 근원, 악의 중심이라고 보자요. 그러면 그런 악을 보통은 어떻게 하죠? 그런 악은 제거를 하는 거죠. 사회악, 그냥 범죄자들, 범죄와 전쟁을 일으켜서 사회악을 뿌리 뽑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자를 없애주니까. 또 부패한 자들 다 구속해주고 그러면 그냥 인기가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폐악질을 하고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붕괴 가능성이 없는 거고 북한 민중의 자체적인 힘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없앨 수 없고 나아가서는 뭐 한미연합군 또는 한미연합군 내지는 뭐 유엔군이 모두 힘을 합쳐서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없앨 수도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어떤 피해가 있느냐. 이건 이제 지금 트럼프는 두 번째 하는 대통령, 두 번째 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언제죠? 2017, 18, 19, 22여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전쟁 날 뻔했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8년 전에 2017년 9월, 10월, 11월 2여간에 미국이 트럼프가 저걸 공격해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한반도로. 북한을. 저 로켓맨. 저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참모들이 그냥 다 뜯어 말렸어.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2천만 명, 3천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국민만 죽는 게 아닙니다. 또는 북한 주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주한 미군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내지는 뭐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로 갔는데 어쨌든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전쟁도 안 된다. 내부 붕괴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화공존밖에 없다. 이런 게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있는 것은 국가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뭐만 있냐? 국가 이익만 있는 거예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 이익은 나라를 잘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영토를 잘 보존하는 거고 그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그게 국가 이익, 최고의 국가 이익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국가 이익은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희생이 너무 크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정치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일본하고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적이었지만 미국과 일본이 옛날에는 적이었죠. 태평양 전쟁 때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국과 일본은 최고의 동맹이. 예. 자, 프랑스, 독일은 여러분 유럽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독일과 프랑스는 사이가 나빠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 유럽연합이야. 유럽연합. 그래서 평화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더 이상 남한은 동포가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제 두 개 국가로 살아야 된다. 따로따로 별개의 국가로 살아야 된다. 이제 통일도 싫다.
통일이 싫은데 무슨 교류협력하고 만나고 그러고 싶겠어요? 만나지도 않는다. 절대로 안 만나. 너는 너, 나는 나다.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무기를 포함해서 총동원해서 남한을 쓸어버리겠다. 건들지 마라. 대신 나도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두 개 국가론을 얘기해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맞장구 쳐야 됩니까? 아니죠.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아닙니다. 왔다 갔다. 예. 대신 우리는 적대적인 두 개 국가가 아니고 평화적인 두 개 국가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논쟁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북한을 헌법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상. 그렇지만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 국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인 두 개 국가론으로 싸우지 않는 두 개 국가, 협력하는 두 개 국가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싸우지 않는 두 개 국가로 가자. 이 논쟁이 이제 있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통일된 국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왜? 너무너무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고 강대국의 술수에 의해서 우리가 놀림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 때문에 우리 일을 우리 마음대로 추리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강대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합니다. 너희들 통일하면 안 돼. 왜? 어마무시한 나라가 되거든.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군사력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쳐진다? 그러면 동북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생기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한반도 통일. 그러나 그걸 물리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MZ 내지는 잘파 세대들은 대부분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통일이 필요해? 저거 보기 싫은 애들하고 상종하지 마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분단체제가 계속 가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오늘날 세계는 지금 완전히 독자 생존,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사실은 부활하면 안 됩니다. 자기 민족만 채우고 자기 민족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이제 침략으로 가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특세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이 전부 다 민족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그헤드입니다. 바보 천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해야 될 걸 뭐냐?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홍보 대사가 돼야 된다. 나가서.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가 분단되면 안 된다. 분단이 지속되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당연히 전쟁 반대에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발전과 또는 평화의 어떤 그 세계화, 한류의 세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을 침략하겠다는 게 아니라 침략을 방지하고 막아내고 우리가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